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지만 이 시간을 단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은 자정 0시에 시작되고 1시간은 약 5억 7천만 년, 1초는 약 16만 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 하루 안에 펼쳐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밤 12시 정각,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우주가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온도는 약 10의 32승도에 이르며 우리가 아는 어떤 물리법칙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시작 후 10의 마이너스 36승초, 상상을 초월하는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급격히 팽창합니다. 크기는 최소 10의 26승배 이상 커지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 은하구조의 씨앗이 되는 미세한 밀도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우주는 균일한 가스로만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초가 지나면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온도는 약 100억 도까지 떨어지고 쿼크와 전자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됩니다. 이 시점에서 물질의 기본 골격이 처음으로 안정화됩니다. 약 3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주의 물질은 약 75%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수억 년 동안 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닙니다. 전자들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어 빛은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산란됩니다. 우주는 뜨겁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약 38만 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온도는 약 3000도까지 낮아지고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형성됩니다. 이 순간부터 빛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방출된 빛은 지금도 우주 전체에 퍼져 있고 온도는 약 영하 454도까지 낮아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합니다. 여기까지가 자정 직후 단 몇 초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우주는 예상과 다르게 조용해집니다. 이미 기본 물질은 만들어졌지만 별도 은하도 존재하지 않고 빛은 퍼져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낼 새로운 광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약 1억 년 이상 지속되며 이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약 10분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주는 넓어졌지만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어두운 공간이고 이 정적이 끝나는 순간 우주 최초의 별이 탄생합니다. 자정 이후 약 10분, 우주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빛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광원은 없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균일한 가스가 넓게 퍼져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는 약 1억 년 동안 이어지는데 하루로 환산하면 약 10분,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약 2억 년이 지나면 특정 영역의 가스 밀도가 인계값을 넘고 중력에 의해 압축된 가스는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결국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우주 최초의 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과는 다릅니다. 질량은 태양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며 표면 온도는 훨씬 높고 수명은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일부는 수백만 년, 길어도 수천만 년 내에 생을 마칩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이 별들은 단 몇 초 만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생애 동안 우주의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 변화는 빛입니다. 이 별들은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하며 주변의 중성수소를 다시 이온화시킵니다. 빛은 단순히 밝히는 역할을 넘어 물질의 상태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원소입니다. 초기 우주는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 별들의 내부에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가 처음으로 생성됩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즉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행성과 생명을 구성할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개별 별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 세대의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면서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되고 이 흐름은 더 큰 구조로 이어집니다.
별들이 모여 은하를 형성하고 은하들은 서로 끌어당기며 더 큰 집합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초기의 작은 불균형은 이제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 규모의 구조로 확대됩니다. 자정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지점, 우주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 도달하고 이제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태어나고 충돌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정 이후 약 1시간, 우주는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면서 빛과 구조가 동시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주는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루로 압축한 시간에서 보면 이 시점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의 대부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약 20시간 이상, 즉 우주 역사 대부분은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초기의 은하는 지금과 다릅니다. 크기가 작고 불안정하며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 때문에 충돌과 병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하가 충돌하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하로 합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압축되며 새로운 별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별 생성 폭발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은하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 은하단을 이루고 더 나아가 수억 광년 규모의 초은하단과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합니다. 우주는 이제 균일한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별의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별은 단순히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원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수소는 헬륨으로,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더 무거운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이 생을 마칠 때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은 이 원소들을 우주 전역으로 퍼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주의 화학적 구성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뿐이던 우주에 이제는 암석, 물, 그리고 유기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은하 내부의 별 형성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은하의 진화는 단순한 별의 집합이 아니라 중심 구조와 에너지 흐름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자정부터 시작된 우주는 이 긴 시간 동안 별을 만들고 은하를 키우며 점점 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즉 은하수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태양이 탄생합니다. 이때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에 별이 형성되고 주변에는 회전하는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반 안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며 점점 더 커집니다. 수 밀리미터 크기의 입자는 수 킬로미터 크기의 천체로 성장하고 이들이 다시 충돌하며 행성의 초기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매우 격렬한 충돌의 연속입니다. 지구 역시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형성 초기의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표면은 대부분 녹아 있었고 수많은 충돌이 이어지면서 안정된 환경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형성 후 약 수천만 년 이내에 발생한 거대한 충돌은 지구의 구조를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 잔해가 모여 달이 형성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지구 환경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후 지구는 점차 식기 시작하고 표면에 고체 지각이 형성됩니다. 대기와 물이 축적되면서 액체 상태의 바다가 등장합니다. 지구가 형성된 시점은 하루 중 거의 끝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최초의 생명은 약 38억 년 전, 즉 하루 기준으로 약 23시 52분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한 형태로 수십억 년을 유지합니다. 복잡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시점은 더 늦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약 6억 년 전, 하루 기준으로는 23시 58분 이후에야 등장합니다. 즉 지구와 생명이 존재하는 시간은 우주 전체 하루 중 마지막 몇 분에 해당합니다. 우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별과 은하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행성과 생명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루의 마지막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우주의 하루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 11시 58분 이후에야 복잡한 생명체가 등장했고 지구의 환경은 점차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인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룡이 등장한 시점은 약 2억 3천만 년 전으로 하루 기준 약 23시 59분 20초 부근입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의 대멸종은 23시 59분 40초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이후 약 40초가 더 흐른 뒤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이 시간을 하루로 환산하면 자정까지 약 2초 남은 시간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는 단 2초입니다. 이 2초 안에서 대부분의 변화가 집중됩니다. 농업의 시작은 약 1만 년 전, 즉 마지막 0.07초 부근입니다. 문자의 발명은 약 5천년 전으로 0.03초 수준입니다. 산업혁명은 약 200년 전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약 0.001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통신, 컴퓨터 기술은 이 마지막 0.001초 안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우주의 대부분 시간은 별과 은하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지구와 생명은 마지막 몇 분에 등장했으며 인간의 문명은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거의 끝에 위치합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이 하루는 끝나지만 우주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아주 짧은 구간을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구는 흔히 물의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표면의 약 71%가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보면 푸른색이 지배적인 행성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매우 강력해서 우리는 지구가 물로 가득 찬 세계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실제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구로 놓고 그 안에 포함된 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물은 지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얇게 덮여 있는 층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로 드러납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약 6,371km이며 전체 부피는 약 10조 세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반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총량은 약 13억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두 값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면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13%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지름 약 24cm의 농구공 크기로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원래 지구 반지름 6,371km는 약 12cm로 줄어듭니다. 이때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다의 평균 깊이 3.7km는 비례적으로 약 0.07mm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 두께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수준으로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하기 어려운 막입니다. 즉 우리가 깊다고 느끼는 바다는 행성 전체 규모에서는 단단한 구 위에 코팅된 얇은 층에 가깝습니다. 이제 물의 전체 부피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 빙하, 지하수, 대기 중 수증기까지 전부 합쳐서 하나의 구로 만든다면 그 반지름은 약 700km 정도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지구 반지름 6,371km와 비교하면 약 9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구를 다시 농구공 크기로 축소하면 지구 표면에 붙어있는 물은 표면에 얇게 퍼진 막이 아니라 따로 떼어 놓았을 때 작은 물방울 하나 정도의 크기로 줄어듭니다. 결국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하나는 바다는 매우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체 양 자체는 행성 규모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구를 물이 많은 행성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구조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이 아니라 거대한 암석이 위에 매우 적은 양의 물이 넓게 펼쳐져 있는 행성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물이 어떻게 지구 전체의 기후를 유지하고 모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구의 물은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뉘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분포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드러납니다. 지구 전체 물의 약 97%는 바닷물입니다.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나머지 약 3%만이 담수인데 이 역시 대부분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담수의 약 69%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와 만년설로 묶여 있습니다. 또 약 30%는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지하수입니다. 이 물은 일부만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은 쉽게 끌어올릴 수 없는 깊이에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남습니다. 강, 호수, 습지, 그리고 대기 중 수증기를 모두 합쳐도 그 양은 지구 전체 물의 약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0.3%조차 전체 물 기준이 아니라 3%의 담수 중 일부입니다. 전체 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01%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지구의 모든 물을 하나의 물방울로 줄였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그 안에서 다시 나누어진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비율 그대로 적용하면 그 물방울 속에서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 영역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방울의 물을 다시 10,000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그중 1개 수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도시를 유지하고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생명을 지탱하는 물이 사실은 이 정도 규모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의 착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바다를 보며 물이 넘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이미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는 물이 부족해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극도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양의 물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고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과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의 약 0.01% 수준에 불과하며 그 양은 한 방울 속의 극소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상식적으로 이미 고갈되어야 하지만 지구의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특정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계속 형태를 바꾸며 이동합니다. 이 과정의 출발점은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도달하는 에너지는 바다와 호수의 표면을 가열하고 물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하며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한 물은 대기에서 식으면서 다시 미세한 물방울로 응결되어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후 온도와 압력 조건이 맞춰지면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표면으로 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물은 다시 여러 경로로 이동하며 일부는 강과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고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다시 태양 에너지를 받아 증발하며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순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매우 큰 규모의 에너지 교환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증발할 때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반대로 응결할 때는 그 열을 다시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지구 전체의 열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기온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다는 단순한 물 저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열 저장 장치입니다. 바닷물은 육지보다 훨씬 많은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그 물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구의 물은 새로 생성되지도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같은 물이 수십억 년 동안 형태만 바꾸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은 과거 공룡이 마셨던 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 분자는 지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계속 재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물이 많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순환 구조가 만약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물은 항상 같은 양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치와 상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핵심 매개체입니다. 바다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저장하고 이를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낮과 밤, 계절 간의 온도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대기가 희박하거나 물이 거의 없는 행성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수백 도까지 벌어집니다.
또한 물은 열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 이동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해류는 적도에서 축적된 열을 극지방으로 운반하고 반대로 차가운 물을 다시 낮은 위도로 이동시킵니다. 이 흐름이 지구 전체 기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대기 중 수증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증기는 열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바다의 양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열 저장 능력이 감소하면서 기온 변동이 커지고, 반대로 너무 많아져도 대기 순환과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빙하의 양이 줄어들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표의 반사율이 변하면서 추가적인 온도 상승이 발생합니다. 지구는 물이 많아서 안정적인 행성이 아니라 이 작은 물의 양이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행성입니다.